나는 그때까지 내가 살던 동네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다. 천안안서동은 그냥 평범한 주거지역이었다. 학생들이 많고 원룸이 밀집한 곳. 밤이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편의점 불빛이 골목 끝까지 번지는 그런 곳.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름부터였다. 밤마다 누군가가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나는 그때 28살이었고 공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피곤해서 바로 잠들곤 했다. 창문 바로 앞엔 골목이 있었는데 2층이라 누가 일부러 올라오지 않는 이상 두드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다. 톡톡 톡톡 마치 누군가 유리창을 손끝으로 두드리듯 간헐적으로. 처음엔 그냥 바람이거나 벌레겠지 했다. 하지만 그건 점점 규칙적인 소리로 바뀌었다. 퇴근 후 저녁 11시쯤이면 꼭 들렸다. 3번, 잠깐 멈췄다가 또 2번. 그 패턴이 이상하게 일정했다. 나는 소리를 무시하려고 이어폰을 꽂았지만 어느 날은 음악 사이로도 그 소리가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매일 밤 창문을 향해 불을 켜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리가 멈춘 날이 찾아왔다. 그날 밤 너무 조용했다.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창밖에 개 짖는 소리도 옆집 청년의 노래소리도 가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나는 알 수 없는 냄새에 눈을 떴다. 썩은 냄새였다. 습하고 눅눅한 오래된 물건이 썩는 냄새. 코를 찌르는 그 냄새는 창문 쪽에서 들어왔다. 커튼을 살짝 걷자 유리에 뭔가가 묻어 있었다. 물기가 아닌데 검붉고 끈적했다. 나는 도저히 창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휴대폰 불빛으로 비추자 그 자국은 손자국처럼 보였다. 작은 손바닥 하나 유리창 위에. 그리고 그 손자국이 미묘하게 아래로 미끄러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보증금도 묶여 있었고 당장 옮길 데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잊기로 했다. 그 손자국은 다음날 닦았고 냄새도 며칠 후엔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해졌다.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심하게 결렸고 밤마다 꿈을 꿨다. 항상 같은 꿈이었다. 어딘가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있는 꿈. 물이 차오르고 숨이 막혀오고 발밑에서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아당겼다. 눈을 뜨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꿈에서 깬 날은 어김없이 유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에어컨도 틀지 않았는데 말이다. 나는 점점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방에 들어오는데 현관 앞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신발장 옆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내 것도 배달원의 것도 아닌 작고 축축한 발자국, 아이 발자국 같았다. 그 발자국은 현관에서 시작해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이 두려워졌다. 집에 가면 뭔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퇴근길에 늘 들르던 편의점 알바생에게 대충 그런 말을 한 적 있다. 요즘 이상한 소리나 냄새 안 나요? 혹시 근처에 뭐가 있나 해서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거기 원룸 이금 2호세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겼다. 거기 전에 살던 분이. 그녀는 말을 흘렸다. 그냥 별일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의미였을 줄은. 며칠 후 나는 그 편의점 알바생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다소 망설이다가 내게 물었다. 요즘도 창문에서 뭐 들리세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 방 작년 여름에 사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는 그 이상을 듣고 싶지 않았다. 입술이 굳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녀의 입모양이 창문이라고 말하는 걸 봤다. 그날부터 나는 창문에 검은색 시트지를 붙였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톡톡톡. 마치 누군가가 내가 붙인 시트지를 확인하듯이 나는 불을 켜고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누군데?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들렸다. 열어줘. 여자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쯤 나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 방에 사는 게 나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이후로 창문을 향해 말을 건 적은 없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뒤로 나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습도계는 늘 같은 숫자를 가리켰지만 내 몸은 알고 있었다. 공기가 눅눅하고 어딘가 무겁게 눌러붙었다는 걸. 문틈에서부터 밀려오는 냄새도 점점 진해졌다. 비린내 같기도 하고 오래된 배수구 냄새 같기도 했다. 이제는 냄새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서 내 코앞까지 와서 숨을 쉬는 느낌. 나는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을 서성였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을 보며 내가 점점 초췌해지는 걸 확인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머리카락은 축 늘어졌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잠 못 자요? 나는 그냥 웃었다. 네, 좀요. 그게 다였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을 자다 갑자기 깼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싸늘했다. 창문 쪽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창문 시트지 사이에 하얀 틈이 생겨 있었다. 바람이 들어오는 줄 알고 다가갔는데 그때 유리에 무언가 비쳤다. 내가 아니라 내 뒤쪽에서 서 있는 그림자. 순간 심장이 멈췄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젖은 옷 냄새가 났다. 빨래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날 새벽 나는 결국 불을 다 켜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내 생각했다. 그 목소리, 그 손자국, 그 냄새. 모두 한 사람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걸. 다음 날 나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다시 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또 그 소리 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작년에 그 방에 살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24쯤 됐나 혼자 살았는데 여름에 실종됐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창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그 말이 내 귀 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말. 그럼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방 안의 모든 불을 끄지 않았다. 침대 옆 스탠드, 욕실불, 심지어 거실의 형광등까지 켜둔 채 누웠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는데도 나는 어두웠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내 시야 어딘가가 가려진 듯한 느낌. 그리고 희미하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숨, 아주 가까이서. 그 소리의 위치는 창문도 문도 아니었다. 바로 내 침대 밑이었다. 나는 몸이 굳었다. 움직이지 못한 채로 숨을 죽였다. 그리고 몇 초 후 그 숨소리가 멈췄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심장 박동이 더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 순간 내 발목을 누군가가 스쳤다. 살이 닿는 촉감이었다. 차갑고 젖은 손.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몸을 던졌다. 불빛이 깜빡였다. 그 순간 내 시야 끝에 무언가가 스쳐갔다. 머리카락이 길고 하얀 셔츠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 그녀는 욕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온몸이 떨려서 도망치지도 못했다. 그저 벽에 등을 대고 욕실 문을 바라봤다. 문틈 아래로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바닥이 점점 젖어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꿈일 거라고 그냥 악몽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 물은 실제로 내 발끝까지 흘러왔다. 미지근하고 비린내가 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욕실 문틈 사이로 하얀 손이 천천히 밀려나왔다. 나는 비명을 삼키고 현관문 쪽으로 뛰었다. 문을 열려는데 손잡이가 미끄러졌다. 손에 무언가 묻어 있었다. 끈적했고 비릿했다. 불빛 아래서 보니 그것은 붉은 물이었다. 피었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선가 형광등이 깜빡이고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다. 나는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려다 아래층 벽에 붙은 CCTV를 봤다. 화면에는 내 방 창문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시트지 너머로 어슴푸레한 얼굴 하나가. 그날 새벽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2명이 와서 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욕실은 마른 상태였고 피자국도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며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 방 안에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옮겨놓고 TV를 킨 채 잠들었다.
그런데 TV 소리 사이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이번엔 창문이 아니었다. TV 화면 속에서 들려왔다. 뉴스 앵커의 입이 멈췄고 화면이 일그러지며 노이즈가 섞였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물속에서 부유하듯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보였다. 창백하고 입술이 푸른 얼굴.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분명히 입모양이 이렇게 움직였다. 돌아와줘. 그날 이후 나는 방 안의 모든 거울을 치워버렸다. TV도 전원을 뽑아두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눈을 떠도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물속처럼 일렁였고 내가 고개를 돌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경비실로 향했다. 밤 근무를 하던 경비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제 방 쪽 CCTV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후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뭐가 보였어요? 또 라는 단어에 나는 움찔했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방 좀 이상해요. 지난번에도 새벽마다 신고 들어왔었어요. 여자 비명 소리 난다고. 그는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돌렸다. 딱 일주일 전인데요. 잠깐만 보세요. CCTV 화면 속에는 내 방 창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창문 앞에 희미한 형체 하나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 37분. 내가 꿈에서 깼던 그 시각이었다. 나는 목이 베었다. 그거 언제 찍힌 거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그게 비 올 때도 아니었거든요. 아저씨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 순간 화면 속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뒤로 물러났다. 경비 아저씨가 당황해하며 화면을 껐다. 괜찮아요. 그냥 화질이 이상해서 그래요.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입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 아직 여기. 그날 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근처 모텔에서 잠시 묵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악몽은 계속됐다. 나는 꿈속에서 물에 잠긴 내 방을 봤다. 천장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그녀가 떠 있었다. 눈을 뜬 채 입을 벌리고 손을 내밀며 나는 꿈속에서도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눈을 뜨면 항상 새벽 3시였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시간을 선택한 것처럼. 나는 결국 퇴근길에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다. 그 건물의 임대 기록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중년 남자 중개사는 내 질문에 곧바로 눈을 피했다. 그 방 왜 불어요? 그냥요. 전에 살던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에 실종된 여자분이 그 방에 살았어요.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시신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남았다. 시신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이상하게 공기가 변해 있었다. 며칠을 비워뒀는데도 냄새는 더 진해졌다.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에 물이 고여 있었다. 천장에서 새는 것도 아니었고 배수구 문제도 아니었다. 딱 침대 밑 아래만 젖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를 밀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축축하게 젖은 메모였다.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단어 하나가 또렷했다. 창문 열어줘. 나는 종이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무심코 창문 쪽을 봤다. 시트지가 반쯤 뜯겨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밀려들고 있었다. 길고 젖은 머리카락. 나는 뒤로 넘어지며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가 눌리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제발. 전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방 안에 불이 깜빡였다. 형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방에서 나가지 말랬잖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밖에서 잠긴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어디선가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발밑이 차가워졌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 없어요. 제발.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다. 그때 내 어깨 너머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네가 대신 나가면 돼.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젖은 손이었지만 힘이 너무 세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눈을 질끈 감은 순간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귀 옆에서 속삭였다. 이 방은 내 거야. 순간 모든 게 정지된 듯했다. 소리도 냄새도 심장박동도 사라졌다. 그리고 눈앞에 보인 건 물에 잠긴 내 방. 그녀가 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걸 아는 듯 아주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그때 문 열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다음날 아침 나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다. 경찰이 말하길 위층 주민이 새벽에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했다고 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나는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방 안이 온통 젖어 있다는 거였다. 배수구 문제도 없고 물이 들어올 이유도 없는데 바닥이 흥건했다는 것이다. 의사는 내가 과로로 인한 실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 그 냄새, 그리고 그 목소리.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다시 안서동으로 향했다. 도망쳐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끝내야 했다. 경비 아저씨는 나를 보자 놀란 듯 말했다. 거기 다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방 지금 비워두는 게 좋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방 문 앞에 서자 숨이 막혔다. 문틈 사이로 냉기가 새어나왔다. 열쇠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조용했다. 며칠 전 그 난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바닥은 말라 있었고 시트지도 다시 원래대로 붙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시선은 한 곳에서 멈췄다. 벽 모서리에 미묘하게 다른 색의 자국이 있었다. 물 얼룩처럼 보였지만 그 형태가 이상했다. 사람의 얼굴 같았다. 눈, 코, 입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누군가 벽에 기대어 오래 서 있었던 듯한 높이였다. 나는 그 벽에 가까이 다가갔다. 얼룩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2갱 2호 유지은.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자 벽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톡! 톡!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다. 이번엔 벽 속에서. 벽을 귀에 대자 물속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벽을 두드렸다. 거기 있어요? 대답 대신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틈에서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렸다. 손끝에 닿은 그 물은 따뜻했다. 나는 서랍에서 칼을 꺼냈다. 벽지를 조금 뜯자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축축한 시멘트가 드러났다. 그런데 거기에 또 글씨가 있었다. 창문으로 나가지 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녀가 도망치려다 창문을 열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막았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다시 그 냄새가 돌아왔다. 비릿하고 축축한 그리고 익숙한 냄새. 나는 불을 켰다. 방 한가운데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떠 있었다. 검고 길고 젖은 머리카락.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머리카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물결이 일더니 그 안에서 하얀 손이 떠올랐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 손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물은 점점 커졌고 바닥을 타고 번져갔다. 침대 다리가 물속에 잠길 정도였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복도에도 물이 흘러나가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경비 아저씨와 함께 다시 올라왔을 땐 물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바닥은 말라 있었고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았다. 진짜 물이 있었어요. 봤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여자도 그랬어요. 네? 전에 살던 여자도 물이 고인다고 신고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면 늘 말라 있었지. 그 말에 내 입이 굳었다. 그녀가 본 것도 나와 똑같은 거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옆방에 사는 주민에게 말을 걸었다. 나보다 조금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였다. 저기요, 혹시 전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여자 자주 울었어요. 밤마다 벽 두드리면서 누군가랑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하루는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창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창문 밖에요? 2층인데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 같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흘러내렸고 그 여자가 그걸 보고 소리 지르더니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그려졌다. 창문 밖, 젖은 머리, 그리고 톡톡 두드리는 손. 그건 그 여자가 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 여자가 지금 내가 보는 그것이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글씨가 바뀌어 있었다. 내가 쓴 문장은 사라지고 한 줄만 남아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야. 다음날 출근을 포기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천안 안서동 유지은 실종 사건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다. 지역 커뮤니티 몇 군데에만 그때 그 여자 아직도 못 찾았대 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뉴스 기사도 없었다. 경찰 기록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녀의 이름이 벽에 있었다. 유지은 2갱 2호. 그래서 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늦은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 안은 눅눅한 먼지 냄새가 났다. 관리소장은 담배를 피우다 나를 보더니 말했다. 그 방 또 문제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예전에 그 방에 살던 사람 유지은 씨요. 혹시 아세요?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요? 벽에서 봤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원래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당신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네요. 파일 속에는 오래된 계약서 복사본과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한 장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검은 긴 머리, 희미한 미소, 그리고 배경에는 내가 사는 그 방 창문이 있었다. 이름 유지은, 입주일 2021년 6월, 퇴거일 공란. 그녀는 그해 여름 갑자기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는요? 했죠. 하지만 경찰이 말하길 자진 퇴거한 것 같다고 했어요. 짐도 없었고 CCTV에도 별다른 게 안 잡혔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벽 속에 그녀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는 내 말을 듣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게 말했다. 그 방 원래 물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 짓기 전에 지하수가 터졌대요. 공사 중에 한 인부가 거기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때부터 비가 오면 꼭 그 방만 물이 차요. 배관 다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유지은 씨도 그걸 알고 있었겠네요? 글쎄요, 이사 온 첫날부터 계속 물이 샌다고 했어요. 밤마다 누가 벽에서 나를 본다고도 했고.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 뒤로 그 방엔 아무도 오래 못 살아요. 당신이 제일 오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무소를 나올 때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신발 안까지 젖은 물이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느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기분.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빛 아래에 비친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파일 속 사진을 다시 꺼내놓고 확대해봐. 그녀가 서 있는 창문 뒤로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흐릿한 남자의 얼굴 같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사진 속에 있는지 아무 설명이 없었다. 새벽 3시쯤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방 안 전체로 번졌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나한테 왜 이래? 그러자 벽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도 나가고 싶어. 그건 확실히 유지은의 목소리였다. 나는 망치로 벽을 쳤다. 벽은 부서지지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벽이 터지자 그 안에서 손이 하나 튀어나왔다. 창백하고 젖은 손, 그리고 그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녀의 얼굴이 벽 사이로 떠올랐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 사이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서 떨어졌다. 방 안에 불이 꺼졌다. 그녀는 그대로 벽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순간 모든 게 고요해졌다. 물도 사라지고 벽은 다시 원래대로였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제 확신했다. 그녀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이 건물 어딘가 벽 속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창문으로 나가지 마.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증언이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그 벽에 붙잡힌 거다. 그 벽 속에서 아직도 비가 올 때마다 그녀가 숨 쉬고 있는 거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방의 냄새, 물, 머리카락, 울음소리, 그건 지금도 그녀가 나를 통해 세상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였다.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 아직 여기 있다고. 다음날 아침 나는 벽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 벽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더 무서웠다. 전날 밤 내가 본 건 도대체 뭐였을까? 그녀의 얼굴, 손, 그리고 그 울음소리. 꿈이었다면 왜 내 손목엔 멍이 남아 있었을까? 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며칠간 쉬면서 이 일을 정리해야 했다. 사람들은 너 좀 쉬어라 라며 웃었지만 그들이 내 손목을 봤다면 그런 말 못했을 거다. 피멍은 정확히 손가락 5개의 자국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다시 관리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날은 문이 닫혀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복도에서 경비 아저씨를 붙잡고 물었다. 오늘 관리소장님 안 계세요? 그는 짧게 대답해. 그분 어제 사고 나셨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병원은요? 글쎄, 들리는 말로는 아직 의식이 없대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벽 앞에 앉았다. 파일 속 사진을 바닥에 늘어놓았다. 사진 속 남자 얼굴, 유지은의 미소, 창문, 벽. 나는 확대를 반복하다가 사진 구석에 숫자 하나를 발견했다. 작게 찍힌 날짜, 2021.0819. 그날은 바로 그녀가 사라진 날이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벽, 창문, 사진 속 남자, 그리고 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나가요. 숨이 멎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조용했지만 확실히 그녀였다. 유지은 씨? 대답은 없었다. 대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물방울 소리. 똑! 똑! 나는 손이 떨렸다. 당신이 벽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전원이 나갔다. 모든 불이 꺼졌다. 휴대폰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었다. 그 작은 빛이 벽을 스쳤다. 그리고 그곳에 젖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위로. 마치 누군가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오른 것처럼. 나는 소리를 삼켰다. 이건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벽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은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벽을 부수자. 그녀가 있든 없든 끝을 봐야 했다. 철물점에서 망치와 정을 빌려왔다. 벽을 칠 때마다 묘한 울림이 들렸다. 텅텅텅 빈 공간의 소리. 하나의 벽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다. 나는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쳤다. 그리고 결국 작은 틈이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 구멍이 있었다. 곰팡이와 썩은 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자 그 안에 무언가 번쩍였다. 머리카락. 젖은 머리카락이 벽 안쪽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었다. 입을 벌린 채 굳어있는 여자. 유지은이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대로 벽 안에 묻혀 있었다. 눈은 감지 않았고 입술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벽 속의 물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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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요. 관리사무소입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들이 관리사무소라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온 걸까? 그리고 왜 목소리가 그렇게 낮고 차가운 걸까? 그 방 손대면 안 돼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벽 속의 유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를 바라봤다. 그녀 입술이 다시 열렸다. 그 사람들
믿지 마요.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세졌다. 이제는 거의 부수려는 소리였다. 나는 망치를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아래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분명 나는 물을 틀지 않았다. 문 열어요. 그 목소리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딘가 뒤틀린 소리로 변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벽 속 유지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리고 동시에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에는 물자국만 있었다. 길게 내 방문 앞까지 이어진 물자국. 마치 누군가 끌려간 자국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손에는 여전히 망치가 쥐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벽 앞에 서서 속삭였다. 미안해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그러자 벽 속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다. 고마워요. 그 이후로 물이 새는 일은 한동안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근처에선 아직도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 비 오는 날이면 더 또렷하게.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벽을 본다는 건 이제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됐다.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벽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매일 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왜 그 안에 있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마치 내가 말할 때마다 반응하듯 똑똑똑 하고 벽이 울렸다. 나는 그걸 신호라고 믿었다. 그녀는 아직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벽을 촬영하고 소리를 녹음했다. 파일 이름은 안서동 2025 기록은. 그날 이후 매일 한 파일씩 늘어났다. 벽 속의 소리, 물의 울림, 내 속삭임,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그중 하나를 다시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내 목소리 뒤편에서 아주 작게 나도 나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녹음 파일을 아무리 잘라내도 그 부분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걸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사무소 사고 이후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경찰은 차갑게 말했다. 벽에서 사람을 봤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직접 보셨어요? 그럼 지금 그 시체는 어딨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벽을 부숴도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녀는 사라졌다. 정말로 벽 속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내 방 안의 모든 곳에서 그녀의 흔적이 느껴졌다. 창문, 커튼, 바닥, 심지어 내 옷에서도 습한 냄새가 났다. 비가 오지 않아도 방은 축축했다. 나는 다시 카메라를 켰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벽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유지은 씨, 오늘도 거기 있나요? 그때 벽이 아주 천천히 진짜로 움직였다. 물이 흘러내리고 페인트가 갈라졌다. 그 안에서 흰색 무언가 나타났다. 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손이 아니었다. 그 손은 더 크고 검게 물들어 있었다. 남자의 손이었다. 사진 속 그녀 뒤편에 있던 그 남자. 나는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어요? 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소리가 변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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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그때부터였다. 모든 전등이 번쩍이며 터졌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축축하고 무겁던 공기가 이제는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뜨겁고 조밀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등 뒤로 손이 닿는 느낌이 났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그녀가 있었다. 유지은. 하지만 이번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물에 잠긴 듯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입술은 푸르고 눈동자는 거의 흐려져 있었다. 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당신이 원했잖아요.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붙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그녀를 붙잡았다고? 그녀가 벽을 뚫고 나오려 할 때 내가 두려움에 밀쳐내서 다시 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그 순간이 스쳤다. 그때 당신을 도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죠.
벽은 나를 가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가둔 거예요.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다. 차가운 물이 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 순간 방 전체가 흔들렸다. 벽이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고 모든 물건이 물에 잠겨갔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을 뜨자 사방이 어두웠다. 물속이었다. 주변은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녀가 있었다.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같이 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고요함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벽 속에 있었다. 바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지은 씨, 들리세요? 벽을 부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내가 몇 주 전 관리소에서 처음 만났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나는 그날 이후 그 문을 절대 다시 열지 않았다. 아니, 이사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도 밤에 불 꺼진 복도 끝을 보면 항상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창문 모든 어느 날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안서동에 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희 집에서 예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그분은 말을 아끼다 잠시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집? 예전엔 혼자 사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26쯤 됐을 거예요. 밤마다 피아노를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왔어요.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분은 입술을 깨물었다. 방 한가운데서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진 채로 굳어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정확히 딸깍하고 맞물렸다. 그날 밤 들었던 건 피아노 소리였다. 그 끊기지 않던 딸깍 소리, 그 규칙적인 리듬, 그 냉장고 진동에 섞여 들리던 불협화음 같은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습관이었다. 나는 그날 밤 이후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잤다.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내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제목은 없었고 날짜도 표시되지 그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재생을 눌렀다. 처음 그런데 30초쯤 지나자 그 낯익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10초 누군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내 자리 돌려줘.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방 안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 피아노 건반 무늬가 프린트된 작은 노트가 있었다. 그 위엔 낯선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지금도 밤이 되면 가끔 그 소리가 들린다. 냉장고 옆에서 아주 미세하게 살짝 문을 두드리듯 건반을 누르듯 누군가가 여전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치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이듯 너도 이제 내 이야기를 알아버렸잖아. 그때마다 나는 그 말을 되뇌며 눈을 감는다. 그래, 알아버렸지. 그래서 더는 도망칠 수 없어. 그날 이후 천안 안서동의 밤은 여전히 건반 소리로 시작되고 누군가의 한숨으로 끝난다.